안녕하십니까. 신학수 파트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500포인트에 대한 상승 가능성과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매년 반복되는 1월 효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효과는요. 매년 반복되는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초 효과, 연초 효과, 1월 효과에 대한 상승률 이 부분과 2020년도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 그 가능성까지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효과. 자, 1월 효과는 과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2018년도 1월 달에 140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2019년도 바로 작년인데요. 1월 달에 18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2020년은 몇 포인트 올라올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1월 효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효과 2018년도 1월 달에는요. 2018년도 여기니까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즉 140포인트가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1월 달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줬죠. 2018년도 1월 달에는요. 이게 2019년도 1월 달에는 더 많이 올라왔죠.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을 나타내줬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익을 짭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지요. 그래서 2020년 증시에서는요, 증권사 하우스뷰에 관련돼서 15%에 대한 측정률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2,000포인트에서 2,500선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2,000포인트와 2,500선 이 포인트 대역에서 1월 달에 달성할 수 있는 포인트는 몇 포인트일까? 아주 궁금하게 저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기준 2,000에서 2,500포인트. 이 부분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들이 얘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분석 자체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우지수 22%나 올라왔고, 나스닥 지수 34%나 올라왔고, 사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라오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을 따지고 봤을 때에는 다우지수 22포인트와 나스닥 34포인트가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로 따지고 본다면 바로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경제의 큰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소매 판매도 3% 이상. 그리고 GDP 성장률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이 부분이 과열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지수는 그만큼 못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들어서 바뀔 수 있는 턴 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야겠죠. 여기에 반도체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봅시다. 일단은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미국 경제가 양호한 부분은 얘기해야 당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인플레이션 1.6%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주가가 최고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펀더멘털이 부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0%의 상승력 이 부분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조정에 대한 파동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흥국은, 그렇다면 신흥국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20%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20%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월 말에 영국에 브렉시트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뒤로 미뤄진다라는 내용의 그 사항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은 글로벌 증시에서 약간 악재적인 부분으로서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1월 말에 브렉시트가 있는 그런 상황에 영국의 10년 국채가 0.79% 상승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파운드화가 절상되고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결국은 브렉시트에 대한 이 리스크나 위험도가 많이 중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브렉시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미국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과 플러스 유럽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이 부합될 때에는 글로벌 경기는 실질적으로 2019년보다 2020년이 훨씬 더 진취적이고 또 더 부합되게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 부분이 완화되고 있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JP 모건에서는요. JP 모건의 시장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데 JP 모건에서는 한국 시장을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시키는 이 부분이 고무적이었던 상황이 있고 특히 JP 모건에서는 IT 기업의 수요 회복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기저효과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기저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전에 대한 부분, 여기에 IT, 특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은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 한국과 인도를 꼽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성장력 이 부분에는 좀 더 점수를 주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JP모건에서 특히 얘기하는 것은 2020년도 1분기에 대한 서프라이즈, 즉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예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 아마도 반도체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수출에 관련돼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익이 크게 늘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도 1분기에 대한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니까 이전과 같이 50조, 60조 이런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지난번에 있었던 부분에 반전할 수 있는 상황, 즉 터닝 포인트를 잡고 추가적으로 늘 수 있는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서프라이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우리는 추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있는 것과 특히 저는 유동성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유동성이 한 곳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에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JP 모건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에서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적인 이 요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JP 모건에서도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부합돼서 움직이는 것은 역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반도체, 그다음에 폴더블 폰. 이 폴더블 폰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요. 그래도 현재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IT 업종과 기술주들 이런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실제
그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부합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 글로벌 그 IB죠.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투자은행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이 자체가 2020년도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JP 모건에서는 아주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냈죠. JP 모건만 볼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봐야 되겠죠. 골드만삭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도요, 한국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 한국 시장에 대한 시장 비중을 확대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11% 정도가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은 그만큼 상승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아 쪽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이 약간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찾아낼 수 있고요. 한국의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3.3%였으니까 마이너스 33%였으니까 굉장히 안 좋게 평가했었던 것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보고서들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혹하게 평가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이 22% 정도, 즉 EPS 증가가 22%까지 반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실적의 보고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는요. 한국의 GDP 성장률을 2.1%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몇 퍼센트였냐면 1.9%였었거든요. 내리고 있다가 다시 상향시킨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실제 한국 시장이 그만큼 바닥을 치고 기저효과에 의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이 부분 특히 중요한데요.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의 한국 시장의 발전성,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반도체도 하드웨어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매, 미디어, 이런 쪽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리스크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죠. 어떤 업종이든 리스크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쪽, 그쪽의 업종은 하드웨어, 소매, 그다음 미디어 업종 이런 쪽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리스크적인 요소에서 또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무역 분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될지, 뭐 공화당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될지 어느 쪽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 쪽, 즉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 쪽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1년 중에 제가 1월 달에 그 시장에 대한 강세,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1년 중에 1월 달에 제일 강하게 올라왔다. 실질적으로 뭐 JP 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일회 효과에 의해서 1월 달에 대한 강세가 나타났었던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2020년도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2018년도에 140, 2019년도에 18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이 일의 효과는요, 항상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가가 내리는 부분에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즉 방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어쨌든 일의 효과에서 항상 반복된다. 반복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회 효과에 대한 부분은 연초, 월초, 주초, 주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2020년도 1월 효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많이들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또 세금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부분을 회피하려는 목적하에
선제적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12월 말로 갈수록 주가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2019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상황이 만들어져서 1월 달에 재매수 상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월에 대한 상승력이 다른 달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30년 통계치를 제가 볼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는 월이고요. 1월, 2월, 3월, 4월, 그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나눴는데요. 실질적으로 1월 달에 2.4%가 30년 통계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게 제일 높죠. 실질적으로 다른 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찍어본다면 1월 달, 그다음에 3월이나 4월 달, 이때에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5월, 6월 빠졌고, 7월 달, 이때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는데 12월보다는 11월이 훨씬 더 낫지요. 그래서 1월 달, 4월 달, 7월 달, 11월 달 이때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 강한 상승력을 보이는 그런 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의 상승력이 어떤 달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1월에는 1월 효과가 분명히 있다. 매년 반복된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락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방어한 것이 아니냐. 주가가 하락을 했다. 1월 달에 1월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방어했다.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부분을 방어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1월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1월 효과는 항상 있어 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도 1월 달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얼마만큼 포인트가 올라오는지 이것은 나중 문제라도 그 안에 있는 업종이나 업황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다. 실제적으로 시장 분석을 보면 10년치에 대한 통계를 보면 1월 달 코스피는 1.03%, 코스닥은 4.05%. 야,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1월 효과의 최대의 수혜주는 바로 코스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은 1월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맞는데요. 코스닥이 훨씬 더 세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먼저 얘기했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 12월 달에 그리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에 의한 매도. 이거는 의도적으로 매도를 한 거죠. 실제적으로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판 부분을 다시 재매수. 그러니까 의도에 의해서 팔았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급이 물리고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에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요. 거기에다 연초, 그다음에 1월 효과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져서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에서 언제 움직이고 언제 하락을 하는지 이 부분만 파악을 해도 실질적으로 1%에서 3%, 4%까지 수익률 차이가 분명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통계치를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1월 효과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투자 이 부분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이 12월 달에 대한 부분은요. 올해 12월에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작년 12월, 재작년 12월에도 또 12월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 그런 상황이었었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후년 12월 달에도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을 세분화를 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것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요거는 코스닥. 코스닥. 실질적으로 첫째 주, 12월 첫째 주에는 양쪽에서 다 빠졌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같이 빠졌어요. 특히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죠. 두 번째 주에는 코스피 빠지고 코스닥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뭐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파는 것들, 뭐 세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파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첫째 주, 둘째 주 이때에는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주차 됐을 때에 코스피가 올라옵니다. 참 희한하게 올라와요. 그 2019년도 12월 달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었는데 코스피가 분명히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주 이례적으로 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12월 달에 마지막 주 4주 차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코스피는 빠지는데 코스닥은 2.23%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12월 달 말에 코스피가 올라온다. 즉 배당락이 끝난 이후 배당부 권리락이 끝난 이후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팔았었던 부분을 사기 시작을 했다. 다시 사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4주차에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팁이 하나 생긴 거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매년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주차에 올라오니까 빠지는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3주차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유리한 투자 전략일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빠졌죠. 3주 내내 빠지고 마지막 4주차에 크게 올라오는 이 부분, 이것을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배당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투자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월 효과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3주차에 대한 부분이 4주차에 대한 부분이 코스닥 쪽에서 세게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3일 수도 결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4주차 맨 끝부분에 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 달에 수도 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에 들어오는 결제가 되는 그런 주식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연말보다 연초에 들어오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죠. 그래서 달별로 실질적으로 주간 전략적인 부분도 우리는 세워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배당락 이후에 평균 2.5% 정도 상승하는 이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12월 달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영향적 요소, 대주주 요건에 대한 강화,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배당락 이후에 매수 시점을 봐야 되는 거, 배당락 이후에 매수 시점이 1월 달로 넘어간다면 1월 효과와 연결돼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 분석의 마지막이죠. 일단은 코스닥.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 말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코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부분이 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면서 급하게 반전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중소형주는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과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12월 말 그리고 1월 초 이때에 투자를 하는 이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죠. 그 부분에서 뭐 섬유나 의복,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제이지 이런 좀 톡톡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업종군들이 훨씬 더 수익률을 많이 내주더라라는 것, 이 부분을 잘 상기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이나 뭐 중소형주 이쪽의 매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어떤 종목이 좋은지 모르겠다.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실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이 부분을 사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익률을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배당락 전후해서 3, 4일간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근 10%가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대한 투자와 1월 달 초에 넘어가는 투자의 결정적인 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 쪽,
그리고 또 지수에 대한 투자 뭐 10%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충분하게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점쳐낼 수가 있고 특히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월 효과에 대한 부분과 IB, 즉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한국 시장의 투자 여건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0년도 1월 달 1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